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2025년도 시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88년도 우리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경제 정책과 방향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변화됐고 외환시장이 어떻게 요동을 쳤는지, 그렇다면 외환시장의 요동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 2025년 시장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국면에서 과거에서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반추해보고 현재를 반추할 결과로 미래의 계획을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보자, 이런 주제로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95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는 제가 중학생이었고, 기억에 남는 것은 최루탄, 시위, 요 기억이 굉장히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시점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거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88년도부터 해서 93년도까지 임기를 채웠죠. 그리고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이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MB노믹스로 해서 또 경제를 끌었고, 그 다음에 우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었고, 또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각 대통령, 즉 지난 88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각 정부에서 주창했던 주요 경제 정책,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관을 가진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는 호황이었죠.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1 파동을 겪고 올림픽을 겪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이 됐고, 그래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이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을 근간으로 해서 재임 기간 동안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각 정부의 공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국민연금을 도입했어요. 이 부분 지금은 퍼주기 정책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국민들 복지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튼튼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임 대통령과의 쿠데타, 반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임기 종료 후에 그렇게 명예스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6.29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6.29 선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민연금 도입도 잘한 거지만 3당 합당을 통한 6.29 선언을 통해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다수결, 이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죠. 워낙 80년대, 70년, 80년 거치면서 80년 중반까지 고도 경제 시점에서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지만 이러한 공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연평균 7.9, 약 8%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대부분이 반대하는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였고요. 그 다음에 군대 사조직인 하나의 척결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죠. 이 시점에서 뭐냐면 결국에 참모지들, 주변 사람들 이거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창열 전 재경부 장관 후일 경기도지사를 했죠.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날까지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 외환고유고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 말 하고 나서 다음 날인가요? IMF에 구제금융 신청해서 200억 달러.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IMF 구제금융의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비정규직의 대량 생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통해서 실직이 굉장히 증가됐고 결국에 정부 정책 관리를 하지 못했던 거에 따른 것을 누가 했냐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근무기 운동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졸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는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62%로 굉장히 저조해 보이지만 98년도 구제금융 신청했던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6%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5.6%를 정상적인 것으로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많은 의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 동참해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파는 금모기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을 굉장히 칭송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개편했고 IT들의 상장, 코스닥 기업들의 기술주들의 상장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닥쳐왔던 2000년 1월 IT 버블 이 버블이 터지면서 결국에 단기적으로 또 경기가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IMF를 극복하고 이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에 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카드 발급 규제, 길거리에서도 결국에는 모집하면서 카드를 발급해줘서 결국에 2003년도에는 카드 대란이 나왔죠. 카드 대란으로 인해서 LG생명이라든가 LG증권이라든가 LG화재 이 부분이 결국에 매각되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여기서 금융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혼란이 왔던 그러한 국면이에요. 일단 IMF 극복하고 기술주들 코스닥 시장을 만든 것은 잘했지만 결국에 지나친 경기 부양 요구로 인해서 카드 사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4.14%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보면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다는 건 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서 일반 서민들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정책 철학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개정하면서 결국에는 남북의 화해 모드,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된다면 나는 여기서 선거에도 개입하고 싶다,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대통령이 입이 가볍다, 그 다음에 진중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로 해서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대한민국 사회는 기존 주류층과 기득권층과 그 다음에 신진, 비기득권층, 비주류 측면에서는 항상 역사적으로 조선 500년 동안 이 부분이 싸워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 아닌 다른 학교 나왔고 또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류에서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온갖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일단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금융위기를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받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죠. 결국에 MB노믹스, 한마디로 하면 낙수 효과, 즉 수출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면 그 대금이 결국에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과 개인으로 오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즉 원화 약세를 용인해서 결국에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4대강 운하, 결국에는 토목에 정부 예산을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유발 개수가 떨어졌다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는 MB노믹스 이 부분, 즉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서 기업들의 금고에 돈을 쌓여주는데 결국에 그 돈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중에 돌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 어떤 거죠?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곳간을 채워줬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다음에 온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이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없지만 결국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탄핵을 보였고,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2.4%로 굉장히 낮아져요. 그걸 물려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정책 중에서 과를 따진다면 급격히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하면서 주 52시간을 도입했어요. 준비된 상황이 없이 모든 업종의 특성들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폐해가 많았고, 또 급격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에 물가 인상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결국에 개성공단과 같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게 건설업종은 70%고 일반 소기업, 중소기업은 대략적으로 50%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왔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는 거의 6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또 아울러서 국내 식음료,
이쪽에서도 거의 60%가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시급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안에서 순환돼야 되는데 결국에 월급날이 되면 해외 송금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시급을 올려도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하기는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왜? 주변 물가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번졌던 유행병이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2023년도 취임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8%예요.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보면 부자 감세예요.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70조 원 이상 펑크나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지 못했어요. 지난 취임 후 2년 지금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전 정부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없었더라면 무슨 명분으로 해서 이거를 이겨낼 건지. 그래서 국회를 겁주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계엄령 선포 때문에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가치 떨어진 것, 주식시장에서 떨어진 것,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 주변에 참모들이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있어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 오늘 지금 현재 금융과 경제 여건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가 지수를 보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주가 지수를 보면 이제 88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올림픽 특수가 있어서 취임 후 바로 급격히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임 전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김영삼 대통령 역시도 기대감,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취임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맞춰 임기 초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소황제 논란, 아들 관리 잘못하셨죠. 그러면서 IMF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결국에는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는 굉장히 고난의 역경을 보여줬고, 자, 그것을 물려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극복하면서 취임 초중반까지 급격히 상승했다가 2000년 이후에 IT 버블과 카드 사태로 해서 다시 바닥에서 약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 조정했다가 임기를 마감했고, 그걸 물려받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 금강산 개방, 이거로 해서 주가 상승,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보면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주가 상승률 1위였죠. 옛 속담에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탄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대통령의 주가가 상승률이 1위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받은 게 MB노믹스를 근간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결국에 취임 초부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요.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 이 부분은 원화 약세 요인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가 결국에 토목산업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다른 경제 정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견조한 제한적인 박스권을 보였고, 자, 이것을 물려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시점에서는 결국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5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3,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코로나 방역국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급증,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새로운 3,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려받았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수 상승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오늘 지난 토요일 탄핵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지난 8월 5일 저가를 깨는 그러한 모습에, 즉 저가 이탈, 경제 정책이 명확했을 때 시장은 성장률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오고, 또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시장 성과에 반영해주는 그러한 맥락을 보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임기 중 가장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던 순서를 본다면 제일 높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책의 명확성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 코스피 등락률을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노태우 대통령 때는 88 올림픽 특수로 시작하자마자 주가 지수가 54.9% 급등했어요. 이때는 뭐 건설주를 비롯해서 다 갔죠. 그래서 이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광화문 곰, 그 다음에 큰 손들 얘기 많이 나왔고, 반대로 이 약발이 다 하면서 656에서 1016까지 갔다가 459로 마감했어요. 54.8포인트 고점 대비 저가가 54.8. 결국에 올라간 거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보면 656에서 시작해서 금융실명제 이 부분에 1146까지 올라갔어요. 74.7% 올라갔거든요. 반대로 IMF 구제금융 이후로 339까지 빠졌거든요. 70% 빠졌어요. 올라간 거 다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보면 516에서 갔다가 277까지 왔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46% 빠졌죠. 그러다가 1066포인트, 즉 284.8포인트 지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보면은 592포인트에서 512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결국에 2085, 즉 취임 후에 13.5% 빠졌다가 결국에 저점 대비 고점 보면 30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명박 대통령은 1709포인트 시작해서 892포인트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약 47.8% 하락, 취임 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여기서 토목 사업을 하면서 2231포인트가 상승, 150%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0포인트에서 2189까지 올라갔다가 1801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즉 8.9% 올랐다가 17.7% 빠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2097포인트에서 1439 코로나19 터지면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진단키트와 방역 우수로 인해서 3,316까지 갔죠. 즉 취임 후에 31.4% 지수가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130%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597포인트 시작해서 2,134까지 빠졌다가 2,900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었어요. 즉 17.8% 하락 후에 35.9%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것들만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쪽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부각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제 정책과 코스피와 같이 움직였을 때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 자, 지난 88년도에는 760원대에서 800원대에서 견주해서 이때는 고정환율이었죠.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794원에서 구제금융이 터지면서 1995원까지 급등했죠. 즉 환율이 원화 가치가 이처럼 평가 절하한다는 건 수입 물가가 뛰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곤궁해졌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구제금융 같아서 원화 약세였다가 안정화되면서 원화 강세 전환했다가 다시 반등을 줬지만 취임 직전의 가격보다는 원화 가치보다는 강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원화가 약세였다가 강세로 전환됐죠. 즉 경제 성장률과 한반도 리스크 해제 이 부분 때문에 환율이 원화 강세, 즉 일반 서민들 굶는 것, 먹는 것 고민 안 하게 하겠다. 보편적 복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대된 모습이고 그러다가 엠비노믹스죠. 수출 기업들이 잘 됐을 때 낙수 효과가 크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시 원달러 환율이 1,590원, 1,600원 부근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또 수입 물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휘발유값, 기름값 무지 비쌌었죠. 그러다 차츰 안정 찾는 그런 모습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별로 변화폭이 크지 않고 자, 그러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왔을 때 원화 강세였다가 코로나19 터지면서 원화 약세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원화는 약세로 지속되면서 결국에 1,460원 부근까지 급등했다가 계엄 선포하면서 1,455원대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한다면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IMF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보면 그때보다 소비가 더 위축되고 수출도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할지 1,460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 1,590원,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논평을 본다면 지난 98년과 마찬가지로 외환 방어하다가 외환 보유고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와요. 그 근거로 최근 들어서 세수 펑크로 인해서 외환 평안기금까지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한 이런 시점에서는 1,460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1,460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숫자로 한번 본다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이제 고정환율제로 가면서 이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669원 90전, 670원. 와, 옛날 꿈 같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올림픽으로 인해서 원화가 10.6%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에 다시 원화 약세 18.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김영삼 대통령 때는 794원 70전에서 787.85전까지 갔다가 1995원 급등했죠. 즉
취임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취임 후에 원화 강세, 정책에 대한 기대는 강세 전환에 있다. 결국에 그 정책 기조를 뚝심이 정책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153% 원화 가격이 폭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김대중 대통령 역시도 보면 1385원에 받아서 1105원까지 왔죠. 20% 원화 강세 전환했다가 IT 버블과 카드 사태로 인해서 1369원까지 약 23.9% 원화 약세로 보였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1193원 65전에서 1264원 30전까지 왔어요. 즉, 원화 약세가 5.9% 갔다가 결국에는 임기 말 시점에서는 939원 5전까지 왔어요. 지금 원화 강세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줬죠. 또 아울러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낙수효과 엠비노믹스 이 부분에서 939원 5전에서 시작했던 게 결국에는 서프라임 모기지와 원화 약세 같이 하면서 이게 1598원 65전까지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다가 이제 토목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찾았기 때문에 1083원 90전까지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사태로 해서 원화 가치가 7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32% 원화 강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화 강세 6.7%까지 왔다가 결국에 18.2% 원화 약세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18원 65전에서 1166원 37전까지 왔다가 1242원 여기까지 왔죠. 코로나 때 1242원 26전, 즉 원화 강세 4.7%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16.5% 원화 약세 급격히 평가 전환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년 반 임기의 절반이 지났던 우리 대통령 보면 1242원까지 갔다가 지난 탄핵 발표 이후에 1446원 62전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1430원 83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1446원 62전을 돌파했을 때 결국에 1450원도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1450원을 돌파했을 때 결국에 16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외환 전문가들의 인용을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차트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요일과 오늘 1조 4천억 매도하면서 지난 8월 5일 저가를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의 향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지금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 열려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 결국에 많은 분들은 2155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이 통과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난 8월 5일 저가를 이탈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즉 이제는 지지선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제낄 때도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대응했기 때문에 낙폭을 상대적으로 흡수해주는 역할을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도 매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호가층이 얕다.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2275포인트 전후 여기서 본다면 1차적으로 지지를 기술적으로 본다면 2275지만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해서 1,460원 부근까지 간다면 결국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은 한 단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은 현금을 들고 관망하자.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슈 섹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추구하자.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그렇게 손이 안 나가요. 먹을 때 좋지만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즉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질적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현금이 있는 분들은 관망. 그러면 현금 없는데 물려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업고 나갈까요? 저는 그럴 필요는 아직 없다. 일단은 인내하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이 시점까지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그의 향후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